ESG 경영의 이해 이노소셜랩 유승건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구온난화 문제와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환경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지구온난화 문제인데요. 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이해하고 기업이 ESG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지구온난화 해결 방법, 세 번째는 기업의 대응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로 기업의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온난화 문제에 이해.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고, 그렇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이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에어컨 틀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구온난화의 문제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잘 알겠지만, 바로 이 온실가스,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해서, 우리 온실 아시죠, 여러분? 비닐하우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린하우스 가스, 그래서 GHG라고 하는 이 온실가스, 6대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우리 화석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여러분 이 동물의 방귀나 트림에서 나오는 메탄, 또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이런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구를 바로 이 온실처럼 만들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뜨거운 열,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불을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이 화력 발전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오는 이 열들이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지구 안에 이렇게 모여서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바로 이 지구온난화,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이 온실가스의 종류와 온난화 지수는 우리 환경부에서 나온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즉 석탄, 석유, 가스, 화석연료 등의 사용을 통해서 나온 것을 바로 이산화탄소인데요. 이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55%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메탄 15%, 아산화질소 6%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수출하는 가전제품이라든지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항에서 이렇게 24%나 이런 온실가스 기여도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나라에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12 정도에 이를 만큼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는 나라고요. 또 1인당 온실가스 이 배출량도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해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영역은 앞에서 보셨지만 에너지 생산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에너지 생산이 73.2% 전 세계적으로 해당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쓰는 전기 에너지라든지 자동차 에너지라든지 그래서 산업, 빌딩, 운송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이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것인가가 가장 큰 이 온실가스 문제의 해결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발생시키는 문제를 이걸 클라이밋 피드백이라고 해서 이 기후에 대한 피드백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복잡한데 이것을 좀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뜨거워지고 폭염 확대가 되면 사람들이 더우면 사람이 더위로 인해서 많이 죽죠. 그래서 2003년 같은 경우는 유럽의 폭염으로 3만 5천여 명이 사망하기도 하고요. 또 2010년에 같은 경우는 러시아 폭염으로 5만 5천여 명이 사망하기도 하고, 올해도 또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폭염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폭염이 확대되면 식량 생산이 어렵죠. 그래서 빈곤과 굶주림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유엔 식량기구의 예측에 의하면 기온 1도가 상승하게 되면 전 세계 농업 수확량의 10%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바다 속에 있는 이 물의 온도가 늘어나면,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물의 부피도 상승하고 또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녹으니까요. 근데 이 0.5m 정도가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 이 전 세계의 해안 도시, 공장지대, 원자력 발전소의 60%가 상습적 범람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 위기인 거죠. 네 번째는 산불. 우리나라도 산불 많이 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금 1년 내내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연재난, 뭐 태풍이라든지 그다음에 적도의 바로 이 뜨거운 바다의 온도가 상승으로 해서 그 뜨거운 에너지가 폭우와 폭풍, 그다음에 허리케인, 태풍으로 발생해서 이 1980년대 대비 이미 2018년에 2배 이상의 자연재난이 늘어나고 있고요. 갈증과 가뭄,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바다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 바닷속에 CO2 흡수량이 급증해서 이 고기들이, 바닷속 생물들이 다 죽는 이런 죽음의 바다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공기오염도 일어나고, 질병 증가, 바로 이 코비드 같은 경우도 바로 이 지구온난화의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할 경우에 세계경제기구는 2100년도에 전 세계의 GDP의 50%면 얼마야? 지금 사람들이 생산하는 모든 어떤 그 가치의 50%가 감소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기후 분쟁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기후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11가지의 이런 지구온난화 문제가 겹쳤을 때 전 세계적인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을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방법인데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현재까지 우리가 누리던 편의들을 포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 방법으로 전 세계가 내놓은 방식은 바로 넷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로는 무슨 뜻이냐?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2015년 12월에 이루어졌는데요. 2050년까지 산업혁명, 즉 18세기 이전보다 온도 상승을 2도씨 이내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2018년에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IPCC 총회라고 하는 것이 열렸는데요. 이 2도씨를 1.5도씨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다시 한번 재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이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2030년, 얼마 안 남았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50% 절감을 해야 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에 대한 넷제로, 온실가스 넷제로라고 하면 6대 온실가스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넷제로입니다. 넷제로의 8가지 실행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2019년에 EU가 그린딜이라고 하는 계획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넷제로를 다시 설명드리면 6대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도록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드는 것을 바로 이 넷제로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탄소, 즉 그 온실가스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에 한해서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도록 만드는 것을 바로 이 탄소 넷제로, 또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넷제로라고 얘기하면 6대 온실가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탄소 중립, 탄소 제로라고 하는 것은 이 탄소에 한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은 이 넷제로에 대해서 8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효율화, 아끼자.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확대하자. 세 번째는 순환 경제를 확대하자. 네 번째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자. 다섯 번째는 재생 농업, 축산, 어업을 실행하자. 여섯 번째는 숲 나무 심기를 많이 해야 된다. 일곱 번째는 이 온실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신물질을 개발하고 대체해야 된다. 여덟 번째는 바로 이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이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화, 그 낭비되는 에너지만 줄여도 굉장히 이제 이 온난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현재 낭비되는 에너지가 20 내지 30%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국이고요. 에너지 효율화에 있어서는 OECD의 최하입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즉 어떻게 한다? 에너지를 굉장히 과소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이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그림에서 나와 있지만 석탄 발전과 천연가스, 즉 화석연료,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이 에너지가 50%가 넘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8.1%에 불과한데 OECD 평균은 35%고요.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EU가 제시하는 그 방법은 비용 효율성이 높은 태양광, 태양광이 돈으로서는 가장 효율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탄소 배출이 가장 낮은 것은 풍력이고, 그다음에 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자연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석탄 발전보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LNG 발전과 ESS라고 해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태양광들이나 풍력으로 발전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를 결합하는 방식의 지금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순환 경제 비즈니스 모델 확대인데요. 이것은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현재 OECD라든지 WEF,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같은 경우에는 21세기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산업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원이 점점 더 비싸지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한 세금이 많이 매겨지게 되면 결국은 이미 생산된 제품, 이미 생산된 자원을 다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들이 바로 이 순환 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20% 정도가 바로 이 운송수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항공기라든지 철도, 버스, 승용차 또는 이런 것들이 화석연료가 아니라 바로 이 친환경 에너지, 특히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된 전기를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전기차는 환경 이슈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인 동시에 EU 같은 경우는 이미 2035년 얼마 안 남았죠. 이 휘발유, 경유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차량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동차 업계는 빨리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가 재생농업축산어업인데요.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서 소나 돼지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소, 돼지 자체에서도 발생하는 이런 메탄가스가 있지만 이런 사료를 키우기 위해서 매년 서울 면적의 40배나 해당하는 이 천연 밀림 열대우림을 농지로 전환해서 이것을 팜유, 여러분 튀김 좋아하잖아요. 튀김 기름인 팜유, 커피, 그다음에 초콜릿 이런 것들의 수요 확대를 위한 농지로 만들고 또 고기 소비가 확대되면 사료, 콩, 옥수수가 증가되고 이것이 천연림을 농지 전환으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거기다가 이 가축, 이 소가 발생시키는 트림이나 방귀에서 나오는 이 메탄가스가 실제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30배 가까운 이런 온실 효과를 내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재생유기농업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숲 가꾸기 나무 심기죠. 여러분 너무 잘 알겠지만 바로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 곳이 이 숲이기 때문에 이 숲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이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 나무 심기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물질 개발. 그래서 실제 플랜 드로다운이라고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모여서 어떤 것들이 가장 현재 상황에서 비용 효율 대비의 온실가스 효과가 가장 좋을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성이다. 이 수소불화탄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CO2보다 거의 1,500배 또는 1만 배 가까운 온실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수소불화탄소가 바로 어디서 사용되느냐? 에어컨, 냉장고 이런 데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런 수소불화탄소 같은 막대한 온실 효과를 내는 이런 가스들을 새로운 냉매로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넷제로의 7번째 실행 방법입니다. 8번째가 이런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해야 되겠죠. 기업도 중요하고 정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이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나 가정에서는 대기 전력, 우리 콘센트에 코드를 그냥 꼽아 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기를 대기 전력을 최소화하고 순환 소비. 그래서 우리가 오래 쓰고 고쳐 쓰고 같이 쓰고 다시 쓰고 중고 제품을 사용 확대하는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냥 물건을 많이 사는 전 세계에서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첫 번째는 미국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 소비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나라인데 소비를 조금만 줄이고 우리가 자원을 아낀다라고 한다면 우리 개인들도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 ESG 경영에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이제 하고 있긴 한데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ESG 경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례보다는 특히 이제 유럽의 사례, 이 지속가능 경영을 오랫동안 한 유럽의 사례들을 좀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력 비즈니스를 아예 전환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오스테드와 네이처가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화력발전에서 풍력발전하는 회사로 완전히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는 회사가 바로 이 오스테드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오스테드 같은 경우는 옛날에 회사 이름 자체가 동에너지였어요. 동에너지라고 하면 이 데니시 오일, 즉 덴마크의 최대의 화력발전 회사였는데요. 이게 2009년에 재생 에너지 분야로 바꾸자. 이제는 석탄 발전을 해가지고는 회사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해서 아예 이 화력발전소를 팔아버리고 풍력발전, 신재생 에너지로 옮겼습니다. 그 회사명도 동에너지에서 오스테드라고 바꾸고요. 그리고 오스테드가 원대한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전환하겠다. 2006년 당시, 얼마 안 됐죠? 2006년 당시에 화력발전, 석탄 화력발전이 85%였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15%였는데 이걸 2040년, 즉 약 한 20년 만에, 25년 만에 신재생 에너지 85%, 그리고 화력 에너지, 화력 발전 15%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오스테드의 혁신을 일으킨 CEO 헬리크 포울센 같은 경우는 과감한 투자 그리고 과감한 기술 개발. 예전에는 풍력 발전을 얕은 바다에서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풍력 발전을 깊은 바다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 투자를 끌어들여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과 유럽 사이에 있는 이 도버 해협이라고 하죠. 이 혼시라고 하는데 이 혼시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풍력 발전을 길을 설치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 오스테드가 이 포스코와 함께 서해 앞바다에 이 풍력 발전 단지를 크게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력발전 회사였는데 이제 기후위기로 인해서 화력발전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제는 풍력, 신재생 에너지로 가자라고 빠르게 전환한 회사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못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오스테드의 사례를 보면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회사도 바로 이 에너지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이 폐기물을 에너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본 네이처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QN가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죠. 이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이제는 이 네이처 에너지라서 바이오가스, 즉 음식물이라든지 또는 동물의 분뇨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발효시켜서 가스로 만드는 회사로 전환했습니다. 이것도 빠른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2017년에 연기금이 투자를 하기도 하고 2018년에 이 바이오가스 회사를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네이처 이제 에너지로 전환하는 배경에는 첫 번째는 이 러시아에서 오는 그런 이 LNG 가스에 대한 러시아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축산 분뇨,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덴마크, 이제 스웨덴 이런 쪽 나라들이 이 육류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류 생산 문제에서 이 온실가스 문제가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도시가 많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소비가 느니까 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정적 에너지 확보와 축산 분뇨,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남은 그런 어떤 음식물 쓰레기, 분뇨의 찌꺼기들을 잘 말려서 유기질 비료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데 이렇게 유럽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천연가스, LPG, LNG를 이용해서 이렇게 차를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가스를 공급하는 이렇게 세 가지 사업. 처음에는 도시가스를 LNG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빠르게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해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또 바이오 가스 주유소까지 만드는 이런 어떤 회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에너지 전환과 효율화를 결합하는 모델입니다. 바로 이 머스크와 보다폰 사례인데요. 이 머스크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운송회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운송회사다 보니까 저렇게 굉장히 거대한 이런 컨테이너 선을 운송을 하고 이 컨테이너 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또 온실가스를 배출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전체의 비즈니스 밸류체인 상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해외 바다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바다가 아니면 물건을 수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운송회사, 운송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딱 생각했을 때 앞으로 운송하는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과정에서도 이 온실가스를 줄여야 기업들이 우리 회사를 이용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친환경 선박, 예전에는 이 배들이 디젤 경유를 떼가지고 거기서 이제 했는데 이 디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니까 앞으로는 이 디젤 가스가 아니라 메탄올이라고 하는 보다 더 천연적인, 즉 메탄올 같은 경우는 바이오 이런 가스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를 통해서 생산된 이런 메탄올 연료를 추진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2025년까지 탄소 중립 선박, 그래서 배를 만드는 과정과 운행하는 과정에서 이 탄소를 중립하는 이런 형태의 선박을 도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내륙 운송에 있어서도 이게 머스크가 배로만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트럭이나 열차도 운송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열차로 운송을 하고 그다음에 트럭 같은 경우도 바이오 가스나 전기 트럭으로 바꾸는 이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멀리 가면 당연히 연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운송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위성을 이용을 해서 가장 이 빠른 경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고요. 그래서 선박 연비가 지금 해운업계 1위이고 저속 운행, 운송 루트 최적화, 고연비 선박을 통한 연료 효율을 향상하고 있고요. 또 친환경 연료의 전환, 그래서 2040년까지 화석 연료나 LNG를 완전히 대체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선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대표적인 통신회사 보다폰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폰, 통신회사가 넷째로 할 게 무엇이 있어 라고 하지만 실제 이 통신회사도 많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넷제로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 보다폰 같은 경우는 2050년 넷제로가 아니라 2040년 넷제로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 통신사는 어떻게 넷제로를 달성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친환경 인프라를 도입합니다. 유럽에 가면 특히 보다폰이 위치한 영국에 가면 저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로 치면 전봇대죠. 전봇대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전봇대가 바로 옆에 보면 풍력 발전기도 달려 있고 그다음에 옆에 이제 톱니바퀴처럼 생긴 것이 바로 풍력 발전기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통신 인프라를 운영하는 이 과정에서도 최대한 이 풍력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발전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이 비용 투입 대비 효율이 나지 않아서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제 유럽과 영국은 그걸 뛰어넘은 것 같아요.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문제다라고 해서 장소만 있다라고 하면 조그만 곳이라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이 지금 유럽에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너지 효율화가 지금 20 내지 30%가 에너지가 버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IT 기술을 이용해서 이 보다폰 같은 경우는 이 모바일 IT 기술과 그다음에 가정이나 산업 현장에서 공장에서 이 전력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신기술을 개발해서 이런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IoT 기술의 탄소 중립 기여를 해서 지금 농업이라든지 생산 현장이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율성을 높이려면 결국은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스마트 운송 교통이라든지 스마트 제조 기술 이런 IoT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지금 보다폰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지속 가능성을 브랜드로 만드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볼보와 일렉트로눅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 볼보 같은 경우는 뭐 세탁기, 진공청소기로 유명한 스웨덴의 다국적 가전제품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명한 아주 그 이벤트 또는 뭐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바다에 이제 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이 해양 플라스틱이 있잖아요. 이 해양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이것을 재활용해서 이 청소기를 만드는 Back from the Sea라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예술품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들, 직원들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이 해변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면 그것을 환경예술가와 환경전공 대학생들이 청소기 작품화를 하고 이것을 경매를 통해서 판매한 다음에 이 경매에 나온 기금을 다시 환경 그 운동에 사용됐는데, 이렇게 예술적으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 청소기를 만드는 부품들도 재생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이렇게 브랜드 자체, 제품 자체를 순환 비즈니스 형태로 하는 이런 것들이 일렉트로눅스에서 이루어졌고요.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의류 소비라고 해가지고 이 세탁기에서 굉장히 많은 물을 사용하고 또 굉장히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고 또 굉장히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과 함께 전기를 좀 절약하고 그다음에 옷도 덜 망가뜨리고 또 나일론 옷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도 덜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세탁기를 개발해서 아예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지속 가능성 세탁기를 출시했고요. 세탁기 외에 다른 제품에도 이 지속 가능성, 서스테너빌리티라고 하는 브랜드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볼보 사례를 보겠습니다. 볼보는 뭐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로 유명했는데요. 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에서 세계에서 가장 기후변화를 잘 해결하는 자동차로 지금 브랜딩하고 있습니다. 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의 역사를 보면 볼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처음 발명한, 그래서 차에 적용한 것도 볼보고요. 그다음에 에어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차를 여러 대 세워서 차가 넘어져도 또는 안전 테스트 자체를 실시한 이런 회사도 바로 이 볼보라는 그런 어떤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넷제로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미 2008년에 유럽 공장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 100%를 달성을 했고 2018년에는 스웨덴 내의 엔진 제조 공장에서 넷제로 6대 온실가스에 대한 기후 중립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자동차를 만드는, 비록 화석 연료를 떼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지만 앞으로는 100%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또 이 기후 중립의 제조 과정에서 이 온실가스 넷제로 중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영상은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바로 이 볼보가 가장 안전한 자동차에서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자동차로 변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볼보 같은 경우는 승용차에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 트럭, 볼보 트럭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볼보의 트럭과 그 다음에 중장비가 되게 볼보의 수익 사업인데 이 볼보의 트럭과 중장비도 바이오 가스와 그다음에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모델을 개발해서 지금 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볼보의 전기 트럭과 바이오 가스 이 트럭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보는 화석 연료를 떼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회사에서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와 기업의 대응인데요. 바로 이 지구온난화 문제는 지금 온실가스는 한 번 발생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악순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 그리고 온실가스의 문제는 12가지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넷제로의 실행 방법이 8가지가 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확대,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이런 8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을 가지고 기업들이 3가지 전략을 하고 있다. 아예 화력 발전에서 풍력 발전으로 바꾼 그런 비즈니스 자체를 전환하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과 효율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현재의 운영을 에너지적으로 효율화할 것인가, 모스크와 보다폰의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품과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을 결합해서 앞으로 가장 지속 가능성이 높은, 가장 지구온난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가전제품 회사, 자동차 회사가 되려고 하는 일렉트로눅스와 볼보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지구온난화 문제와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